반갑습니다.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전략의 계층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회째 전략의 위기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전략의 어떤 계층적인 위기 구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물에 대한 그 본질을 규명할 때 우리는 그 사물의 구조를 먼저 들여다보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이런 어떤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그 잎이 여기서 이제 말랐다고 할 때 이 잎이 마른 것이 잎 자체의 문제인가, 예를 들어서 잎에 벌레가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여기 줄기가 끊어져서, 이 가지가 끊어져서 이 잎이 예를 들어 말라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뿌리가 썩어서 이 나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분석하고 어느 차원의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잎이 문제가 됐을 때는 잎을 따거나 아니면 벌레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경우는 벌레를 구충을 하거나 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가지가 부러져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가지를 잘라주거나 아니면 가지의 상처를 소독해 주거나 하는 것으로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뿌리가 문제가 됐을 경우, 뿌리가 썩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무 전체를 잘라내거나 아니면 뿌리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아주 심각한 그런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죠. 지금 현재 중국의 어떤 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이 상당 부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이 나와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아쉽게도 배터리의 폭발 사고가 생기면서 굉장히 삼성전자가 노트 7의 어떤 초기 성공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거의 2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2014년 가면 13.8%, 즉 14%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더욱더 우리가 놀랍게 받아들이는 것은 2015년이 되면 5개 5위, 즉 중국 시장에서의 5대 메이커의 삼성전자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2013년부터 보면 4등을 했던 샤오미가 2014년에 2위로 올라서 있고, 다시 2015년에 1위로 올라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중국의 IT 회사는 꾸준하게 2위, 3위, 그리고 2015년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이제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4위, 5위는 한국 시장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비보 또는 오포라는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의 스마트폰이 왜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고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반대로 화웨이나 샤오미가 왜 이렇게 약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삼성전자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가 잎의 문제인가, 즉 마케팅의 문제인가, 예를 들어 마케팅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또는 줄기의 문제인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충분하게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즉 중국 소비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해서 이제 이런 문제, 또는 제품 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즉 스마트폰의 가격대가 문제가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 이게 이제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자체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게 무리였던가,
즉 중국 시장이 스마트폰 자체와 안 맞는 건가, 또는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는 제품과 중국 시장은 아예 안 맞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즉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대한 이슈입니다만, 기업 전략 자체, 즉 삼성의 스마트폰 또는 무선 사업의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건 될 만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원인에 따른 전략적 대처 방법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EP 문제라고 그러면 마케팅이라든지 예를 들면 영업을 충분하게 해주는 이런 하나 대안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문제가 된다면 제품 전략을 수정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 현지의 소비자들이 좀 더 바라는 기능을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그들이 원하는 일단 뭐 가격대를 조금 바꿔준다든지, 또는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입혀준다든지, 이런 하나 방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업 전략으로 우리가 원인을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중국 시장이 안 맞는다, 즉 중국 시장과 맞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국 시장 자체에서 철수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만 글로벌 기업이 철수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유명한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열에 맞서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렸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철수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주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잎에서 우리가 나무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즉 전략이 각각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에는 세 가지의 위계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기업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은 전사적 수준의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사업부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업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 이것을 사업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능별 전략, 즉 펑셔널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기능별 전략입니다만, 이것은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제품 개발 등등 기능의 수준에서의 전략 수립을 하는 걸 기능별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면 기업의 이건 이제 주식회사 일반적인 현대 대기업의 구조입니다만, 기업 조직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EO, 대표이사죠, 사장입니다. 사장을 선임하는 게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고 사장은 그 밑에 있는 각 사업부들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 밑에는 사업부에서 이 사업부의 책임을 맡는 사람을 우리들은 사업부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부장이지 실제로 부장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부장 또는 팀장이 거의 임원급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업부장이 사장급이기 때문에 사업부장이 부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 밑에 보면 개발, 생산, 판매, 이런 어떤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개발부장, 생산은 생산부장, 판매는 판매부장, 이런 각각의 직책을 가지고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EO는, 대표이사는 사업부의 각각의 사업부를 사업부장에게 맡기고 그 결과를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14년 1월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조직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여기 있고요. 이제 CEO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료가 삼성전자에 나왔는데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왜 이사회가 회장 밑에 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이사회는 정상적인 기업 조직이라면 이사회는 회장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 즉 CEO를 선임하는 게, 임명하는 게 결국에는 선출하는 게 이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런 조직도가 되어 있는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이건희 회장을 선임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재용 부장이 있고, 사업부, 예를 들어서 부품의 부문장, 이게 이제 부품 사업부입니다. 소비자 가전 CE 부문장, 이게 소비자 가전 사업부,
IT 모바일 부문장, 이게 이제 모바일 IT의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부의 부회장, 사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로, 그래서 부장이 아닌 거죠. 사업부이지만 사업부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어서 IM 부문장 밑에는 무선 사업부장, 네트워크 사업부장, 미디어 솔루션 센터장 이런 게 있는데 그 밑에도 역시 사장들이 다 이 직책이 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각각의 사업부, 이게 이제 사업부의 연합입니다만 각각의 사업부가 거의 하나의 거대한 어떤 대기업 같은 이 정도의 사실 규모하고 기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직도에서 이걸 말하기 때문에 사업부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업부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명함을 볼 때 네트워크 사업부장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장 밑에 있는 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어떤 조직도이긴 합니다. 자, 기업 전략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업 전략을 보게 되면 기업 전략의 중요한 목적은 또는 레벨은 뭐냐면 전사적 차원의 경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기업 전략을 쓰는 단위는 주로 이제 CEO 또는 본사 차원에서, 즉 대표이사나 사장이나 본사의 차원에서 다각화를 할 때 기업 전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례로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사례가 삼성그룹이 최근에 이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오, 그리고 98년에 진입했던 자동차, 그래서 삼성자동차가 설립이 되어 있는,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SM5라는 이름의 아주 대단히 호평을 받았던 자동차를 삼성이 생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엑스박스의 시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니치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콘솔 게임기에 들어갔던가, 그리고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을 했던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CJ그룹의 이제 영화 산업에 대한 진입입니다만 이것도 이제 전사적 차원의 다각화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CJ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CJ라는 것은 제1제당, 즉 제1제당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CJ는 주로 식품회사, CJ의 출발은, 제1제당의 출발은 제당이기 때문에 설탕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1960년대. 그래서 설탕을 제조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영화 산업을 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유통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식품과 이런 어떤 영화는 전혀 어떤 별개의 어떤 산업입니다만 어쨌든 CJ그룹은 다각화를 통해서 기업 전략을 수립을 했고 아주 훌륭하게 영화 산업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먼저 삼성그룹의 어떤 이 다각화에 대한, 즉 전사적 차원의 기업 전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진출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 메디슨을 통해서 의료기기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어떤 특히 헬스케어, 즉 이게 의료기기로는 현재 규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료 산업에 들어올 준비들을 이렇게 각각 삼성전자, 삼성 메디슨,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착착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그룹이 바이오하고는 그동안엔 좀 인연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는 따로 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있고요, 종근당이 있고요. 근데 삼성은 그동안에 그런 어떤 제약 산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의학산 특히 약학 분야가 기존에 이제 케미컬 기반에서 이런 어떤 바이오 기반으로, 그리고 특히 어떤 생체에 대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존의 약과는 다른 혁신이 일어나면서 삼성그룹이 이런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고 엄청나게 많은, 즉 조 단위의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바이오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차세대 산업의 하나로 포지셔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것도 이제 삼성그룹의 다각화 일환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차원에서
삼성그룹 전체 차원에서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의 현재 현황, 경쟁자, 미래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니죠. 삼성그룹의 역량, 즉 그들이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올까, 이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쟁을 했을 때 해외의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예를 들면 바이엘 같은 어떤 거대 어떤 제약사하고 경쟁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진출을 결정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떤 기업 전략의 한 사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전사적인 어떤 의사결정, 전사적 전략 수립의 하나 케이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삼성 1998년에 대략 뭐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었을 겁니다만 그때 그 보면 그 98년이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 뭐였나? 20년 전이면 초등학생, 그건 초등학생이었네요. 98년이면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SM5라는 모델을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SM5입니다. 그래서 SM5는 닛산의 세피로 모델을 도입해 가지고 이걸 이제 조립해서 이제 판매하는 하나의 방식을 취했는, 녹다운이라고 부르죠. 방식을 취했었는데 주요 부품을 주로 이제 닛산에서 수입을 했는데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좋은 차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에 이제 SM5를 생산을 했고, 삼성은 이제 그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이 브랜드가 르노 삼성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삼성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자동차가 공장을 부산에 두고 SM5를 생산을 해서 굉장히 국내 자동차 이 회사에 자동차 산업에 큰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아주 대단히 획기적인 어떤 사례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딱 1년 만이죠. 1999년 6월에 삼성자동차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는 특히 초기에 공장을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설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 단계의 적자를, 즉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IMF, 즉 우리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그런 여러 가지 자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 삼성자동차가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결국 이것은 르노, 지금 르노 닛산이라고 지금 그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르노 닛산의 6,200억 원에 이제 삼성 자동차가 인수되게 됩니다. 근데 그 나중에 지금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전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삼성그룹이 자동차를 매각하게 된 건 지금 시점에 생각해보면 과연 옳았었던가 하는 우리 또 한 번의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99년 시점은 자동차는 미케닉, 즉 기계 부품의 조합으로 주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서 하나 융합형 제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삼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삼성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했을 때는 역시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전자라든지 예를 들면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뭐 금융이죠. 이런 쪽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 전혀 다른 업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성그룹의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케이스도 역시 다각화이라는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다각화를 위한 하나의 전략 수립, 이걸 이제 기업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검토할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이 또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 그래서 제가 2.0이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불렀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래서 자동차용 부품, 최근에 이제 이게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자동차용 부품 회사는 마그네티 마릴리라는 회사를 인수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30억 달러, 우리로는 약 3조 정도죠.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2015년 12월에 삼성자동차가 전장 사업팀을 발족을 했다는 겁니다. 전장이라는 것은 전자장비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회사인 BYD의 지분 일부를 매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왜 이 시점에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특히 이제 부품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흥미있게 좀 지켜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 즉 완성차 시장에서는 99년에 철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법정관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이 그때 철수하면서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던 게 두 번 다시 완성차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아니죠. 삼성그룹이죠. 그룹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는 뭐냐면 완성차 시장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완성차 시장에 완성차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게 하나의 전략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현명한 하나의 코멘트였습니다. 왜? 지금 전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동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자장비, 전장에 있어서 대단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전장으로 즉 IC, 즉 반도체하고 주 SI,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전장 사업팀을 발족하고 전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고 전략적으로 대단히 타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자동차에서 또 한 번의 중요한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의 등장입니다. 제가 1회 강의에서는 그 현대차가 직면한 위기 중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등장이 있다는 걸, 즉 그들이 수소차와 전기차의 등장이 현대차를 파멸에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대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등장은 삼성전자가 현대차를 하나의 코너로 몰 수 있는, 즉 현대차를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혁명적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회사 BYD의 지분을 매입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가 되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배터리입니다. 근데 현대차는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시험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을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차의 그런 어떤 약점을 지켜보면서 또는 글로벌리 다른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강한 강점인 반도체, IC하고 즉 칩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그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떤 전기차의 시장 또는 수소차의 시장을 이미 염두에 두고 전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 34% 수준이던 자동차 제조 원가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0%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까지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부품 원가라는 수준에서 볼 때도 자동차의 원가의 절반이 전장입니다. 즉 전자장비가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동차라는 것은 미케닉, 즉 기계의 장비가 아니라 이미 전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또 한 번 바뀔 겁니다. 전장에서 그 다음에 컨텐츠 또는 소프트웨어로 바뀔 겁니다. 이건 이제 오늘의 주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전장에 대한 간단한 어떤 부품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ABS 모터 이런 게 이제 전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동차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도록 제어해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즉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장치가 ABS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 시스템, 적응형 조명 시스템, 도로 상태나 날씨 등에 따라서 뭐 헤드램프 움직임을 조절한다든지 카메라 모듈이 카메라 뒤쪽을 좀 보여준다든지 또는 NFC 근거리 무선 통신을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에 나오지 않은 게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동 조종입니다. 즉 무인차. 이 전체적인 전장의 또 하나 핵심 부품과 핵심 기능 중 하나가 자동운전, 무인차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무인차가 되면 그야말로 이 전장이 가장 중요한, 즉 칩과 소프트웨어의 그 자체 두 개의 융합으로 모든 걸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 무인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운전하고 앞에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멈추고 출발하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주고 자동으로 주차해주고
이게 이제 무인차에 가지고 있는 기능들입니다만, 이런 기능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전부 전장의 부품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왜 전장에 들어왔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가 과연, 이건 이제 현재 삼성전자는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고 있다, 다시 들어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을 기반으로 해서 삼성은 이미 자동차 산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999년에 삼성이 자동차 완성품, 즉 조립 산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발언이 아주 굉장히 영악한 우리가 발언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그냥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